아버지, 강남 아파트 명의 저희에게 넘기세요. 치매에 걸린 아버지의 병실. 두 아들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들어섭니다. 아버지, 강남 아파트 명의 저희에게 넘기세요. 아버지는 멍한 눈으로 천장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들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5년 전 모든 것을 정리해뒀다는 사실을.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매주 새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정호, 85세. 평생을 대기업 임원으로 살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강남 아파트를 비롯해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한 자산가였죠. 현재 시세로 100억 원이 넘는 재산.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최정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최민호 50세, 대기업 사업 부장. 차남 최민규 48세, 해외 무역 사업가. 두 아들 모두 능력 있고 번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에는 늘 계산이 깔려 있었죠. 내가 너희들한테 물려줄 재산 넉넉하게 준비해뒀으니 너희는 싸우지 말고 형제끼리 우애 있게 살아라. 정호는 늘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돈 많고 능력 있는 자식들에 둘러싸인 삶.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최정호가 치매 진단을 받으면서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5월, 정호의 79세가 되던 해, 정호의 기억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대화도 어려워졌고 스스로 몸을 가누기도 힘들어졌죠.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두 아들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효자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번갈아 병실을 지키던 두 아들. 아버지, 제가 오늘 저녁까지 있을게요. 편히 쉬세요. 하지만 그의 눈은 아버지가 아닌 스마트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힘겹게 손을 뻗어 물을 달라는 신호를 보내도 민호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았습니다. 물 좀 다오. 아, 네네, 잠깐만요. 5분이 지나도 물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아들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민규야, 이번 주는 네 차례잖아. 나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밤샘해야 해. 형, 무슨 소리야. 내가 지난주에 3일이나 봤어. 형은 강남 아파트 물려받으려고 하면서. 뭐?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어? 형이니까 당연히 내가 받는 거지. 아버지도 그렇게 원하셨고. 아버지가? 아버지가 지금 정신이 멀쩡하신 줄 알아? 턱만 편한 소리 하지 마! 두 사람의 대화 속에는 아버지의 건강에 대한 걱정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직 누가 더 많이 병실을 지켰는가, 누가 아파트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만 오갔습니다. 어느 날 두 형제가 우연히 병실에서 마주쳤습니다. 왔어? 오늘은 내 차례인 줄 알았는데. 형도 오셨네요. 요즘 바쁘신 거 아니었어요? 두 사람은 아버지 병상 양옆에 섰지만 아버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서로만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정호는 멍한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상태 어때? 의사 선생님이 뭐래? 글쎄요. 형이 더 자주 오시니까 형이 더 잘 아시지 않나요? 너도 똑같잖아. 어차피 우리 둘 다 간병인한테 맡긴 거
그래도 형보다는 자주 왔어요. 저번 주에 형은 단 한 번도 안 왔잖아요. 야, 너 지금 나한테 효도 점수라도 매기자는 거야? 아버지 재산 나눌 때 그거 따지자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은 그것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 저 민호요. 아버지,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정호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재산 잘 관리해야 하잖아요. 혹시 강남 아파트 말이에요. 명의를 제 이름으로 옮겨 놓으시면 어때요? 세금 문제도 있고. 음, 뭐? 아파트요. 아파트 명의를 저한테 넘기시면 제가 잘 관리할게요. 정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 네네. 알겠어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는 곧바로 병실을 나가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가 지금 상태가 증여가 어려울 것 같은데 다른 방법 없을까요? 민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간호사님, 제 아버지 정신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요? 서류 같은 거 쓰실 수 있을까요? 현재로선 힘들어 보이십니다. 본인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시기 어려운 상태예요. 그렇군요. 그는 병실로 들어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버지가 아니라 자산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형이 먼저 손 쓰기 전에 내가 뭔가 해야 하는데. 어느 날 저녁, 민호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마침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정호는 손이 떨려 스스로 숟가락을 들 수 없었습니다. 좀. 아, 간병인 아직 안 왔어요? 이 시간에 밥 먹여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호는 아버지에게 직접 밥을 떠먹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5분 후 간병인 박미경 씨가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죄송해요. 제가 좀 늦었네요. 지금 바로 드시게 해드릴게요. 앞으로 시간 좀 정확히 지켜주세요. 우리 아버지 굶기면 안 되잖아요. 민호는 아버지가 밥을 한 숟가락 드시는 것도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병실을 나갔습니다. 2019년 7월 6일, 정호의 아내, 두 아들의 어머니 기일이었습니다. 병실 벽에 걸린 작은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정호는 그날 아침부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애들은 왔나? 엄마 길인데. 간병인 미경 씨가 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 씨, 오늘이 어머님 기일이신데 아버님께서 계속 찾으세요. 아, 오늘이요? 죄송한데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저녁에 갈게요. 저녁이 되어도 민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민규 씨 형님께서 못 오신대요. 혹시 오실 수 있으세요? 아버님께서. 저도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내일 갈게요. 아버지는 어차피 날짜도 모르시잖아요. 그날 밤 정호는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애들이 안 와. 미경 씨는 정호의 손을 잡고 밤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야, 민규야. 이번 달 병원비 네 차례야. 내가 지난달에 냈으니까. 형, 난 지금 사업 자금도 없어서 힘든데. 형은 월급쟁이잖아. 형이 좀 더 내. 뭐? 야, 너 나중에 아버지 유산 받을 생각하면서 지금 병원비는 아까워?
형도 마찬가지잖아. 형이 강남 아파트 받으려고 하면서. 두 사람은 아버지의 병원비조차 서로 떠넘기려 했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미경 씨가 정호의 몸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정신 좀 돌아오세요? 혹시 재산 관련해서 뭐 말씀하신 건 없으세요? 아니요. 어르신께서는 재산 이야기는 전혀 안 하세요. 그저 옛날 일이나 어머니 이야기를 가끔 하실 뿐입니다. 그렇군요. 혹시 뭐라도 말씀하시면 저한테 바로 연락 주세요. 민호는 아버지의 몸 상태나 건강을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재산 이야기를 하셨는지만 물었습니다. 급기야 두 형제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이분은 김 변호사님이세요. 아버지, 재산 정리 좀 도와주시려고. 어르신, 여기 증여 동의서인데요. 지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이게 뭐야? 아버지, 그냥 지장만 찍으시면 돼요. 세금 문제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정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펜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빨리 좀 하세요. 이거 중요한 서류예요. 형, 이래서 되겠어. 아버지가 지금 제대로 판단을 못 하시잖아. 그냥 법대로 진행하자고. 이때 간병인 미경 씨가 조용히 다가와 손을 저었습니다. 두 분, 어르신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잠시만 나가 계시죠. 아들들은 미경의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주제넘게? 괜히 나서서 돈이라도 떼어 먹으려고 수작 부리는 거 아니야? 미경 씨는 아무 말 없이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경 씨를 경멸했고 아버지를 돌보는 그녀의 진심을 돈을 노린 행동으로 폄하했습니다. 아들들은 결국 재산 분할 소송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살아있는데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언제 이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느냐뿐이었습니다. 병원비가 비싸다는 불평만 늘어놓을 뿐이었죠. 엄마, 기일에도 아버지 보러 안 갔는데 우리가 아버지한테 돈 뜯어내려 하는 것처럼 소문나면 어떡해? 돈이 중요하지. 소문이 중요해? 지금은 아버지 재산 지키는 게 더 중요해. 치매에 걸린 아버지는 이 모든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자식들의 냉기와 탐욕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자주 눈물을 흘렸고 밤마다 잠꼬대로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마다 미경은 정호의 손을 잡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100억 원의 재산 앞에서 아들들은 효도라는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정호는 점차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어느 날 민호와 민규가 동시에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재산 분할 소송의 최종 변론을 앞두고 형식적으로나마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가 소송 걸어서 죄송해요. 하지만 이게 저희가 살 길이에요. 다 잘 되자고 하는 일이에요. 명의만 넘겨주세요. 두 아들은 차마 정호의 손을 잡지도 못하고 형식적인 말만 남긴 채 돌아섰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미경은 정호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두 아들이 왜 저러는지 속상하시죠. 저도 이 세상에 돈 때문에 많은 걸 잃었어요. 그때 정호가 미경의 손을 약하게 잡았습니다. 멍한 눈빛 속에 잠시나마 이성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정호는 미경의 귀에 대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고마. 와,
네, 서유, 케빈이 그리고는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미경은 정호가 말한 단어들을 곱씹었습니다. 서류, 캐비닛.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정호의 마지막 부탁처럼 느껴졌습니다. 2025년 5월 8일 어버이날. 햇살이 유난히 밝던 날 정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임종 소식을 듣고도 슬픔보다는 재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호의 장례식은 형식적으로 치러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법무사를 불러 유언장 개봉을 서둘렀습니다. 법무사님, 아버지 유언장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분명히 강남 아파트는 우리에게 주셨을 겁니다. 모두가 숨죽인 채 봉인된 유언장이 열렸습니다. 아들들은 승리를 확신하며 유언장의 내용을 기대했습니다. 법무사는 엄숙하게 유언장의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본인 최정호는 치매 진단을 받기 5년 전 모든 재산을 미리 처분하고 신탁 회사에 맡겼음을 명시합니다. 5년 전? 아들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소유했던 모든 자산, 즉 강남 아파트, 상가 2채, 예금 등을 전부 처분하여 현금화한 100억 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배합니다. 100억 원. 아들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현금화했고 자신들은 빈 껍데기를 놓고 싸웠던 것입니다. 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싸운 건 뭐야? 100억 원이요. 그럼 그 돈은 누가? 법무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유언장의 가장 중요한 대목을 읽었습니다. 첫째, 장남 최민호와 차남 최민규에게는 생전 아버지의 생신과 어머니, 기일에도 찾아오지 않은 불효를 들어 단 한 푼의 유산도 남기지 않는다. 아들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둘째, 본인의 노년을 가장 인간적으로 보살펴 준 간병인 박미경 씨에게 감사의 의미로 현금 50억 원을 증여한다. 50억 원을 간병인에게. 셋째, 남은 50억 원은 본인이 평생 일한 직장 동료들의 은퇴 준비를 위한 장학재단에 기부한다. 병실이 아닌 장례식장에서의 유언장 낭독. 두 아들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100억 원을 향한 그들의 탐욕은 아버지의 통찰력 앞에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멸시했던 간병인 미경이 자신들이 꿈에 그리던 강남 아파트보다 더 많은 현금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아버지한테 무슨 수작을 부린 거야? 우리 아버지 재산을 50억이나 챙겨! 이 유언은 무효야! 미경은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도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정호가 남긴 캐비닛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정호의 병실 캐비닛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정호가 생전에 쓴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경은 수첩을 펼쳐 아들들 앞에서 가장 최근 날짜의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5월 15일. 오늘 민호와 민규가 왔다가 갔다. 내 손 한 번 잡아주지 않고 변호사 얘기만 한다. 내 돈은 탐하면서 내 생명은 관심이 없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가 아니라 돈 주머니일 뿐이다. 간병인은 내 손을 잡고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았다. 내 아들들은 100억을 찾고
미경 씨는 나를 찾아준다. 내 유산은 그들의 탐욕을 벌할 것이다. 수첩에는 아들들이 병실에 올 때마다 얼마나 냉대했는지, 얼마나 노골적으로 재산을 요구했는지가 상세하게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수첩은 유언장과 함께 법적 효력을 갖는 최후의 증거였습니다. 아버지의 치매는 아들들의 불효를 감추지 못했고, 오히려 아버지의 기록은 그들의 탐욕을 영원히 박제했습니다. 아들들은 결국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수첩과 5년 전 공증된 유언장, 그리고 아들들이 아버지 생전에 진행했던 재산 분할 소송 기록까지 더해져 패소했습니다. 그들의 소송 자체가 아버지의 유언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졌다. 100억을 모두 잃었어.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50억 원을 받은 미경 씨는 그 돈으로 아들의 학비를 마련하고 남은 돈으로는 최정호 간병재단을 설립하여 홀로 계신 노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정훈이, 저 간병재단 만들었어요. 정호님처럼 사랑이 필요한 분들, 그리고 저처럼 진심으로 보살펴 줄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정호님은 제게 50억 원을 주셨지만 저는 정호님께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한편 민호와 민규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그들이 가진 명성과 자존심마저 갉아먹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그들의 불효와 재산 소송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닌 돈으로 봤던 순간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던 거야. 아버지가 5년 전에 모든 걸 정리했을 때 이미 저희를 포기하셨다는 걸 왜 몰랐을까? 두 아들은 뒤늦게 후회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얻은 것은 오직 참회와 쓸쓸함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가 돈 대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최정호님의 이야기는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부모의 재산은 자녀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가 평생 쌓아온 삶의 결과물이며 부모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한 방패입니다. 정호 씨는 마지막까지 자식들의 탐욕을 통제하는 아버지의 권위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돈보다 진심을 선택한 간병인에게 돌아갔습니다. 돈이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100억 원의 유산이 증명했습니다. 치매에 걸린 아버지의 병실은 인생의 법정이었습니다. 그 법정에서 두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외면하고 재산을 요구하는 죄를 저질렀고, 간병인 미경 씨는 돈과 관계없이 인간적인 돌봄을 실천한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존엄에 관한 문제입니다. 최정호의 100억 원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아들들의 이기심과 불효를 심판하는 신의 지팡이였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지금 당신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요? 아마도 100억 원짜리 아파트 명의가 아닐 것입니다. 그저 따뜻한 손길과 당신이 자신을 돈 주머니가 아닌 아버지, 어머니로 바라봐 주는 진심, 어린 눈빛일 것입니다. 최정호 씨는 5년 전 이미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식으로
자신의 마지막 존엄과 유산을 지켰습니다. 또는 가장 탐욕스러운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을 때 비로소 가장 선한 가치를 만든다. 이 사연이 늙어가는 부모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산은 자식에게 물려주는 재물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기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되시면 댓글이나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좋은 분들께 함께 공유해 주세요.